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1.5% 넘게 오르며 4,090선도 재탈환했습니다. 자동차주 급등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현재 흐름과 함께 주요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전 한때 4,003선까지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했는데요. 오후 들어선 어제보다 1.5% 넘게 오르며 장중 4,092를 찍은 뒤 현재 4,09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1조 5천억 원가량 팔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 중인데요. 삼성전자가 2.4% 넘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3%,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가 5%, 현대차가 11% 넘게 급등 중인데요. LG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데이터 센터 협력 호재, 또 현대차는 관세 리스크 해소 영향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920대에서 1% 가까이 하락 중인데요.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주가 상승 중이지만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파트너사 면역항암제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11%대 급락 중입니다. 셀러원환율은 1원 20전 오른 1,474원에 개장해 현재는 소폭 내린 1,470원대 거래 중입니다. 네, 6,000피를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증권의 전망인데요. 이익 성장과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내년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거라며 두 회사가 증시에서 차지할 순이익 비중은 52%, 또 순이익 증가분은 68%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JP모건도 지난달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코스피가 6천을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장기적인 수혜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쿠팡발 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결제 정보까지 새었는지가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결제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리선우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에 시작한 쿠팡페이 현장 조사를 연장한다고요. 네, 원래 오늘까지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기간은 일단 1차 조사 기간 정도로 잡고 다음 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요시 또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쿠팡의 자회사이자 전자지급 결제 대행 PG사인 쿠팡페이가 결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정보 관리가 부실했는지 혹은 일반적인 PG사와 달리 자회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더 넘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 많은 분이 우려하는 쿠팡의 원터치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쿠팡 측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입력해둔 카드가 정말 괜찮냐 이건데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 현재까지 뚜렷한 근거는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결제 정보 유출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전산 구조상 쿠팡과 쿠팡페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서버와 시스템이 절연돼 있습니다. 즉, 이번 사태의 범인이 지금까지 지목된 대로 쿠팡 전 직원이고 쿠팡이 범행 대상이었다면 다른 회사인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게 당국이나 쿠팡 측의 생각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무단 결제 의심 사례 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은 불거진 이슈들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쿠팡이 여전히 책임감 있는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분쟁 조정 제도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력 구제에 나서도 실제 의미 있는 배상을 받기까지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30여 명은 지난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이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소비자를 위한 단계별 신청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각 기관별로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강제력이 없어서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됩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첨예하게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이해가 좀 높고 큰 사고에 관해서는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고객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고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거부한 게 대표적입니다. 쿠팡 역시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례를 보면 이 경우에도 1인당 배상액은 10만 원 선에 그쳤습니다. 기업이 내는 막대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조성하거나 기업의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 피해 배상에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쿠팡의 경쟁업체들은 이번 쿠팡 사태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본격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사태 이후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대한 기자, 일단 쿠팡의 경쟁자들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가전, 패션 등을 최대 89% 싸게 파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응해 올해 초 도입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N배송으로 다시 개편하고 1시간 이내 배달하는 퀵커머스 지금 배달 등 배송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손잡은 신선식품 강자 컬리도 신규 가입자에 최대 1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쓱닷컴은 이마트와 함께 겨울제철 방어회 등의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을 쓰는 이용자가 하락세로 전환했다고요? 네, IGWorks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출 사태 이후인 지난 2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8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이후 무려 17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급증하며 1일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탈쿠팡 러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유출 사태 이후 로그인과 회원 탈퇴 방법 확인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에 접속하느라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일부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을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인간 능력을 10,000배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시대가 임박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으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면서 이번에는 초인공지능 ASI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범용 인공지능 AGI가 인간의 두뇌와 1대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0,000배 뛰어난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부와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인력 양성 MOU를 체결해 1,400명 규모의 반도체와 AI 설계 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잘 모르지만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로 중요한 게 있는데 한일 간 협력과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손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AI 인력 쟁탈전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AI 인력 해외 유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AI 인력의 해외 유출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AI 인력은 지난해 기준 약 1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기더니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AI 인력은 약 56,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략 AI 인력 5명 중 1명이 해외로 나가는 꼴입니다. 임금 수준에서 국내와 해외 간 격차가 벌어지며 인력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AI 기술을 보유한 인력들이 그렇지 않은 인력과 대비해 약 25%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약 6%에 그쳤습니다. 캐나다 18%, 영국 15%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네, 문제는 기업들의 AI 인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7곳이 AI 인력 채용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해외로 나가는 인력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 기업의 AI 인력 수요는 견조하다 보니 인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산업 전반에서 AI 인력 채용이 확대되며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AI 인력 국내 정착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앞다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른바 혁신금융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인가가 내려진 지 1년 만에 무더기 자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호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증권사들의 인공지능 관련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취소됐죠? 네, 지난해 생성형 AI 기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최근 잇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I 관련 영업응대 지원 서비스를, KB증권은 AI 금융 코치, AI 트레이딩 코치 등 5개 서비스를 철회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내부망 AI 활용 계획을 수정했고 KB자산운용은 투자자문 에이전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이 생성형 AI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줄줄이 발을 뻗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계획이 없는 기관들의 철회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이렇게 발을 뺀 이유는 뭔가요? 네, 증권사들은 이미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만으로도 유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중복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증권은 이미 클라우드로 구현 가능해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글로벌 AI 플랫폼 2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의식한 선제적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고객 서비스는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며 AI의 부정확한 이슈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접목하려는 초기 사업 활동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임플란트나 교정 등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치료 비용 계획서 등을 잘 챙기는 게 필요한데요. 최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해진 A씨는 치과 유명세를 믿고 진료 첫날 치료비 전액인 85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직후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뀌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치과 대응에 A씨는 당일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환불은 안 되고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할인되기 전 190만 원에 10%니까 19만 원을 물도록 해야 되는 일단 계약서에 네가 사인했기 때문에. A씨 사례 외에도 치료 진행 중 비용이 추가되거나 치료 중단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해마다 6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진료 등의 경우 진료 초기 일시불로 결제하기보다는 할부로 나눠내고 치료 비용 계획서를 받아둘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 단계별 계획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나 선납 진료비 관련한 피해에 있어서 서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다툼을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럼에도 분쟁이 생길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상담을 신청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환급 방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도 교통 대란이 이어지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전력 수요도 급증하면서 정부가 비상태세에 들어가는데요. 서주영 기자. 네, 소진입니다. 네, 퇴근길도 혼잡할 우려가 되죠. 네, 서울시는 이면도로와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과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증편했는데요. 서울 지하철은 운행을 20회 늘렸고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 등 일부 통제됐던 구간도 모두 통제가 해제되면서 퇴근길은 출근길보다는 정체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도로 상황도 한결 나아질 전망입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전력 소비도 급증하고 있죠. 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전력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셋째 주 중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역대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 수급 대책, 역대 최대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본격적인 한파 이전에 취약설비 점검과 교체 등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산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해 반도체 등 첨단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회사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박규준 기자, 정확하게 어떤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 첨단 산업을 하는 일반 지주사가 이 증손회사를 통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 금융 리스트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되는 부담을 낮춰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전량 보유해야 되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 산업을 하는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는데 회사 자금을 50%만 들이는 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동시에 지주사가 아래 금융리스트사도 거느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는 건데 정부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첨단 전략산업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두고 SK그룹 특혜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하면서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곳이 SK그룹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이 되면 SK그룹 손자 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지분만으로 여러 증손회사를 또 그중에는 금융리스트사도 둘 수 있게 됩니다. 증손회사를 거느리는 데 필요한 나머지 50% 지분은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경기 부진은 현재 진행형으로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를 제때 끝내겠다고 일종의 보증을 섰던 신탁사들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에 또 소송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DB캐피털과 NI프로퍼티는 지난달 11일 KB부동산 신탁에게 약 51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천 남동구 주상복합시설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KB부동산 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배상하라며 손배소를 청구한 건데요. 책임준공형 관리신탁이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탁사가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KB부동산 신탁은 지난 4월에도 인천 소재 주상복합시설 개발과 관련해 S1 비전 제1차와 헤로나 등에게 1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당한 바 있습니다. KB부동산 신탁이 책임준공형과 관련해 피소된 소송 가액은 약 1,200억 원으로 소송 리스크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난 3분기 말 기준 KB부동산 신탁은 292억 3,9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요즘 계속 소송 소식이 들리는데 이러면 실적도 타격을 받겠죠.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사 14곳 중 7곳이 순손실을 내며 3분기 합산 순손실은 5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신평은 책준형 개발신탁사업장과 차입형 사업장의 대손 인식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약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책준형 신탁사업은 호황기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공격적 수주가 이뤄졌지만 침체기에 들며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신탁 보수 감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토지신탁 보수는 1,2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